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이어서 그냥 무형자산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이라는 건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그것도 같은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 유형자산하고요. 여기 무형자산을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프로그램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고정자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정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었지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네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무형자산은 재화라는 말 뜻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갖다가 재화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화가 무슨 뜻이라고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 그 우리 부가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의 힘, 노무라고 불러요. 영무라고도 부르고요. 사람의 힘에는 보통 그 노동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 용역에 해당돼요. 이건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가 배울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이런 뜻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재화, 용역, 뭔가 이거를 이용하면 여러분 돈 내야 된단 말이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의 무라는 용어로 쓰는데 역자가 힘력 한자로 힘력자예요. 무는 일, 그래서 역무라고 하는 거는 힘쓰는 일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이 힘이라는 거에 뭐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노동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재산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이게 지금 무형자산을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란 얘기죠.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그리고 화폐성이 아니라 무슨 비화폐성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그러면 요거 구분을 못하게 되면 앞에 비 글자 하나만 딱 빠져놓고 문제 답 찾으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신단 말이죠. 보통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을 구분하는 것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닥 시험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폐성 자산,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비화폐성 자산 이런 걸 구분하긴 하는데 설명하면 좀 약간 말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무형자산은 뭐라고 기억한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이거 한 글자만 빼요. 근데 한번 들어두면 금방 알 수는 있죠. 근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누구한텐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얘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잘 파악하기가 금방 쉽지가 않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요거 구분 잘 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의 측정이 가능하고, 자, 자산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산이란 회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사가 팔고 싶을 때라는 건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 그랬죠. 자산은 유출이에요? 유입이에요? 유입되는 거. 근데 무형자산이라 할지라도 식별 가능해야 되겠죠.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세무 2급, 세무 1급 여기서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여기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어떻게 기록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이건 부대비용 똑같아요. 유형자산의 부대비용처럼 여기 무형자산의 부대비용이 뭔가가 그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주로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같은 거 있다고 쳐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다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비용이라든지. 근데 내가 이런 어떤 회사의 특허권을 갖다가 내 맘대로 특허청에다 등록할 수 있을까? 지식이 좀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그 특허권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나 특허권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 비용들 다 마찬가지로 다 뭘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자산명칭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무형자산도 이렇게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기본적으로요.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이라는 말이에요. 회사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봐 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잖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서 인정받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매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매장에서 장사가 잘 돼.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보고 싶어. 그럼 거기서 미리 장사하고 있던 그분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선 그냥 자기가 장사하던 자리를 줘요? 돈 달라 그럴까요? 돈 달라 그러겠죠. 내가 이 자리 비켜줄게. 대신 얼마 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다가 보통 권리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권리금이 있는데 이 권리금이 상대방이 줄 의사가 있는 가격이어야지 그게 권리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는 10억짜리야. 10억 줘는데 뭔 택도 없는 소리. 이거 1000만 원이어도 들어갈까 말까 하겠구만. 내가 아무리 무형자산의 값어치를 권리금을 높이 불러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권리금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런 것처럼 여기 무형자산 중에 하나가 우리 보통 나중에 배울 영업권인데 이 영업권이나 권리금이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영업권 권리금 내가 얘를 100억이라고 주장한들 상대방이 그런 값어치를 전혀 낼 의사가 없다면 이 내부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 못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정받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형자산으로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받고자 할 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눈대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많이 있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이 되게 유명해요. 그죠? 여기 게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아니면 또 보시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이에요. 왜? 그 게임이 돌아가는 원리는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 결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 해놓은 건 안 보여.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이따 배우겠지만 다 무형자산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처음에 스토리서부터 그림부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래머들 또 그 스토리 작가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겠죠. 그러면 공짜로 해요? 아니면 돈 다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다 판관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 구분할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구분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기록하는 계정들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연구비. 연구비도 판관비예요. 그다음에 개발 연구비. 얘도 판관비고요. 연구 개발비. 요것도 판관비예요. 경상 개발비. 이것도 판관비예요. 얘네들은 다
판관비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연구비의 말뜻 자체는 자산이라는 게 원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이 가능해야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연구 단계에서는 아직 이 게임 같은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지라 얘가 돈이 자산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일정하게 보통 우리 데모 버전이라 그러죠. 데모 버전이 나오게 되면 얘는 그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거쳐서 판매만 되면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는 개발비, 근데 끝에 또 비자 붙었다고 비용 그러면 안 되고요.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판관비예요. 그래서 구분할 때 개발비 끝에 비자 붙었다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이제 무형자산의 종류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무형자산의 종류 다 설명 안 해드렸었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를 요 영업권부터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를 갖다가 캡처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없겠죠? 다 써놓으시면 되거나 참고해서 보시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자, 무형자산의 종류 요거는 제가 여기 잠깐 자 여기 무형자산의 종류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권이라든지 산업재산권 등등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걸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형자산의 종류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은 어떤 것이 영업권이냐면 이런 거. 우리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배워왔었죠.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좀 표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얘가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요. 자산 100.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30이 있었고요. 여기 자본은 얼마면 70. 얘가 재무상태표가 그 회사의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 부채를 갖다가 우리가 갚아준다 그러고 그럼 이 회사의 실제 재산은 70이죠. 그러면 이 70 줄 테니까 이 회사 나한테 팔어. 그러면 이 재산 상태가 7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0만 주면 이 회사를 팔아도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딱 맞게 제 가격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 안 팔겠대. 그러니까 그럼 100 줄 테니까 팔어. 그래도 안 팔어. 그럼 700 줄 테니까 팔어. 안 팔어. 그러면 4조 7천억 줄 테니까 팔어. 즉, 이 자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게 되면은 지금 자본은 얼마인데 70인데 지금 100을 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얼마큼을 더 많이 준 거예요? 30만큼을 더 많이 준 거죠. 이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그럼 왜 돈을 더 많이 줘요? 걔는 그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잠재력이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설명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배달 시장에서 제일 그 1위가 그 배민이죠. 배민이 그 법인이 우한형제들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여기 지금 하는 그 회사인데 독일 회사에서 얘를 갖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그걸 사들였어요. 4조 7천억 원. 근데 여러분들은 4조 7천억 원이 얼마만큼 비싼 돈인지 큰 금액을 주고 샀는지 도대체 감이 안 와. 여러분 넥슨 아시죠? 넥슨 그 화려하고 그 건물도 어마어마한 그 회사가 외국에 팔려고 내놨었어요. 근데 그게 한 1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조 5천억 정도의 그 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지라 여러 회사에서 우리가 넥슨 저 회사를 사면 너는 요거, 너는 요거 따로따로 나눠 갖기로 하고 그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서 몇 사람이 뭉친 거예요. 그 회사를 살려고.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서 결국 못 샀어요. 그런 회사가 10조짜리인데 배민이 뭐 이렇게 큰 회사라고 걔를 갖다가 4조 7천억에 샀을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 샀죠. 옛날에 또 이런 거 저도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추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 뭐 100%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우리 그 지금 카벤 있죠. 카카오를 구글인가 MS에서 산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는 사겠다고 했는데 카카오에서 안 팔았어 그거를. 근데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봤던 거야. 즉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은 70이지만 70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영업권. 아까 권리금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보통 지금은 좀 여기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홍대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30평 40평 기준으로 해서 거기 홍대 매장 하나의 권리금이 보편적으로 2억 원이었대요. 그 2억 원은 그 자리 비껴주는 대신에 그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돈을 별도로 주고 들어가야 되는 돈이야. 보증금도 별도고요. 월세도 별도야. 그건 다 건물주한테 주는 거지만 권리금은 현재 그 자리를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갖다가 권리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뭐 시설 권리금이다, 영업 권리금이다 이런 말 나오죠. 영업 권리금이 바로 요거 영업권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장소에서 장사가 잘 되게끔 먼저 번에 있던 사장님이 광고도 많이 했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고객들이 거기를 알고 많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노력한 대가 그걸 뭘로 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권리금이라는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 매장도 그런데 회사도 엄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산업지상권. 산업지상권이란 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일 텐데 딱히 와닿지가 않죠. 또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옆에 제가 코카콜라 병을 갖고서는 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런 걸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 콜라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 검정색 음료수 있죠. 보통 얘를 우리는 코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코크는 1920년대,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약사가 그 소화제로 개발했던 레시피예요. 소화제로. 그러면 여지껏 있었던 게 당연히 아니었죠. 그런데 코카콜라 회장이 이 음료를 요거 맛을 보고서는 그 약사한테 요 레시피 자기한테 팔라 그랬어요. 그때 1000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한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금액 정확한지 아닌지 나 모르겠어.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 레시피를 샀어요. 사가지고 음료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코카콜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팔린 게 아니었었어요. 1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얘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지금은 1초에 몇 병이 팔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하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거 그런 음료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허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마실 때 안에 코크 얘는 특허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 병 모양이 있잖아요. 이 병 모양이 여성의 몸매를 갖다가 형상화시켜서 만든 병이라는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병 모양하고는 모양 자체가 새로운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신안이란 말 있죠. 실용신안권 할 때 이 신안이 여지껏 없었던 새로운 도안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모양이란 뜻이죠. 모양.
이를 갖다가 우리는 한자어로 신안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병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미국 애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거나 캔에 들어가 있는 거 콜라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병에 있는 것만 마셔. 뭐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야 너희들은 왜 캔에 있는 건 안 먹고 맨날 뭐 먹는다 그러면 병에 있는 거만 찾냐 그랬더니 첫째 병에 있는 게 더 뭐 위생상 좋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더 시원하대요. 병이 자체가 차가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근데 초기에 이렇게 콜라를 갖다가 병이 담아가지고 운반하는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럼 박스에서 넣어서 움직이다가 덜컹거려서 움직이면 병끼리 부딪혀서 잘 깨지더란 얘기예요. 콜라 한 병 팔아가지고 이익 남는 게 많겠어요? 병값이 더 비싸겠어요? 병 만드는 데 이게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사람들이 여름에 더울 때 콜라를 주로 마시다 보니까 병 안에 콜라는 차갑죠. 외부 날씨는 덥죠. 그럼 뭐가 생겨? 물기가 생겨. 그래서 먹다가 미끄러져갖고 깨트릴 수도 많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는 병에 대한 이 원가 부담이 엄청 컸던 거예요. 자꾸 깨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모양으로 좀 만들자 그래갖고서는 첫째 굴곡을 줬더니 그립감이 있어. 잘 밑으로 안 빠져. 여기 딱 잡으면은 미끄러지겠어요? 안 미끄러지겠어요? 잘 안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그 미끄러져서 깨트리는 걸 갖다 좀 방지했고 콜라 거기 병을 보게 되면 병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홈은 터널 공법식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유리를 갖다가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잘 안 깨져요. 즉 내구성이 엄청 탄탄해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 이 병 모양 하나 가지고서. 그래서 되게 이 병 모양은 실용적이다. 내구성도 좋다. 부딪혀도 잘 깨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병 모양 자체가 실용적이다. 그래서는 실용적이면서 새로운 도안이다. 실용 신안권이라고 우리가 명칭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 모양을 보시게 되면 실용 신안권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코카콜라라고 했을 때 여기 글자체가 여러분 벌써 대중에 많이 인식돼서 글자만 먹어도 그냥 아 저거 코카콜라네라고 금방 아시죠? 그래서 글자에 대한 디자인권.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상표를 등록했네. 그래서 상표권. 그래서 콜라병 하나를 보시고서 산업지상권 네 가지를 다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 안에 있는 콜라는 코크 실용 특허권, 병 모양은 실용 신안권, 글자는 디자인권, 그다음에 상표로 등록해서 상표권.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지성권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억들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비는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무형자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어디 거에 쓰시나요? 물어봤더니, 보통 SK 거 쓴다고 하시든지, KT 거 씁니다. 또는 어디 쓸 수 있어요? LG, U 플러스 거 사용한다고 늘 얘기하시죠? 이거는 지금 다 통신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통신회사들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노랫소리가 나오고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고 전화 통신이 되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무선통신망인데 이 무선통신망은 얘는 국가 거예요. 국가 건데 지금 이 3사 이 회사에서 국가의 무선 통신망을 지금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선 통신 3사는 어지간하면 국가 말을 잘 듣겠죠. 그래서 좀 자세한 또 내용이 사례가 있긴 한데 그건 관두고요. 라이센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그 사용권을 빌려준 거죠. 아예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3사는 사용할 때마다 일정한 기간마다 국가에다가 그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걸 라이센스라고 불러요.
라이센스를 준 사람은 영어로 라이센서라고 부르고요. 여기 라이센스를 빌린 사람, 그걸 라이센시라고 불러요. 보통 통칭의 소리가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용권을 빌려주거나 그 사용권을 빌린 사람을 사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무선 통신망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갖다가 사용할 권리를 준 거기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프랜차이즈는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프랜차이즈는요.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지난 일요일 어저께네. 음식하면 백종원 씨 많이 나오죠.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여기 브랜드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그 브랜드의 매장들 같은 데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도 그 독특한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음식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도 있을 거야. 그죠? 레시피도 정해져 있고 그런 물건들을 공급받는 공급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구축해 놓았던 노하우와 하다못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 곧 이 프랜차이즈도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제일 만만한 게 BHC 많이 알죠? BHC나 BBQ, 치킨 브랜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자체가 무형자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회계 담당자로서 회사에서는 뭐 보통 윈도우 지금 11일까지 나왔나요? 윈도우도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도 사용하실 거고 그다음에 아래 한글도 사용할 거고 또 MS 그다음에 오피스 이런 것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프로그램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스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건 뭐 있죠? 어도비도 사용할 거고 어도비 그다음에 캐드 같은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도 사용할 거고 지금 프로그램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또 사진 하는 거 뭐 있죠? 포토샵도 있을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샀을 때 현금 뭐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써야 되겠죠. 차변에 뭐라고 쓸 거냐고요. 요거 소프트웨어 쓰시는 거예요. 왜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는데 무형자산이에요? 얘도 결과론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프로그램 된 거잖아요. 마우스나 그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그 결과값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지 프로그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써 있는 임차 권리금은 제가 통으로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렇게 해 놓으세요. 권리금은 제가 아까 무형자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업권이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그 권리금을 받는다. 임차 권리금은 그래서 무형자산이고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 권리금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임차 권리금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얘는 뭐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여지껏 배웠던 거 임차료는 뭐였었어요? 비용 계정이었던 거. 그죠? 요거 상대적인 반대 계정이 뭐였었어요? 임대료. 임대료는 무슨 계정? 수익 계정. 자, 근데 임차한 사람이 임차할 때 주인한테 뭐 내야 돼요? 보증금 내야 되죠?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한테 내는 보증금으로서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산인데 어디 자산이냐?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다. 자산에 속하는 것이고 그럼 반대 입장에서 여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 되겠죠.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되돌려 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비유동 부채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임차료, 임대료,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상대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임차권리금, 임차권리금은 무형 자산이에요. 그래서 임차, 임대 관련된 모든 계정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요거 계정들 연습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참고해 놓으시면 구분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린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이론적인 파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이론적인 게 있느냐면, 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좀 이게 뭐죠?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랬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하는 것은 유형자산일 때 감가상각비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계정이 서로 가치가 달라요. 자, 유형자산은 뭐라고 비용 처리할 때 뭐라고 기록한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다르죠? 기록한 용어. 근데 뭐 감가상각비라고 똑같이 말 쓰기는 하지만 기록하는 계정은 달라요. 이 무형자산도 말이죠. 유형자산처럼 우리가 배웠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네 가지 방법 중에 그 회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어떤 거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무형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하겠다고 정해놓은 방법이 없을 때는 무조건 정액법만 써야 됩니다. 상각할 때 그때는 정액법만 써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정액법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요거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할 때 무형 저기 뭐죠? 정액법만 사용이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무형자산 하면 다 정액법만 사용했으니까 정액법만 사용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 뭐라고 사용한다?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시란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상각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걸 사갖고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근데 특허권이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다 그러는데 무형자산인 경우에 잔존가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거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니까 1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게 되면 매년 상각은 얼마큼이 돼요? 20만원씩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요?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 상각비 써있죠? 대면은 특허권 유형자산일 때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일 때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무슨 법이라고 알려드렸죠? 간접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얘는 간접법으로 유형자산은 처리했는데 지금 무형자산은 어때요? 지금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자산을 바로 직접 감소시키고 있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할 때 무슨 법을 쓴다? 직접법을 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물어봐요.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시 간접법을 사용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인 거 금방 아는데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직접법, 간접법 이 용어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설명해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유형자산인 경우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법을 사용하고 무형자산은 그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직접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봐봐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특허권 처음 주고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10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1년 지나서 가격을 20만 원 감소시켰더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80만 원 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1년이 지나갈 때마다 특허권은 직접법을 사용하므로 잔액이 20만 원씩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내용연수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잔액이 두 번째 해에 이렇게 80만 원 남았는데 얘를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20만 원이 계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사용하므로 내용연수도 1년 지나가면 1년씩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에는 내용연수 몇 년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4년으로. 그러면 20만 원 나오죠. 원래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돼야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에는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해줘야 돼요? 3년으로. 네 번째에는 2년으로.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 1년 지나갔으면 1년씩 줄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왜? 잔액이 그렇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할 때 되게 특징적인 요소라서 여러분이 틀리기 쉬우니 요거 부분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캡처해 놓고요. 야, 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아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산업재산권이 한눈에 쏙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개발비, 그 다음에 기타 무형자산. 중요한 건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건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그 관계 법령이나 계약 이런 게 없다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게 원칙이라고도 얘기해 드렸었죠. 아, 여러분 여기 그 무형자산 있잖아요. 브랜드명, 상표권도 원래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자 봐요. 여러분 손가락 다쳤어. 그럼 뭐 붙여야 돼? 그 데일밴드가 브랜드명이에요. 그렇게 붙이는 게 저기 왜 데일밴드야? 뭐 코리아 뭐 코끼리 밴드 이런 거 붙이면 안 돼? 근데 그게 통칭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만약에 남의 브랜드 막 사용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일밴드 자체가 지금 그 무형자산으로서 브랜드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그 데일밴드가 옛날에 그 아이템 브랜드 이름이었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복사기 그러면 뭐 생각하는지 모르죠. 외국 애들은 제록스 생각해요. 제록스가 모든 복사기의 대명사인 거야. 이런 브랜드명은 원래 무형자산이다. 근데 20년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 명사화 돼서 누가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무형자산까지 내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요. 뒤에 있는 문제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자산 파트의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이 파트는 얼마 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여기 끊어놓고 다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